안녕하세요. 오늘 플렉스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생존을 넘어 기업으로 성장할 때 모든 조직이 마주하게 되는 HR 문제 그것들에 대한 해결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된 플렉스 파트너스의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아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또 기대하시면서 지금 이 라이브에 들어오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께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잘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요. 기업의 성장 정체기가 보통 언제 오는지, 그래서 성장 정체기를 어떻게 막고 또 조직의 리더들은 그걸 어떤 신호로 알 수 있는지, 그럼 이 정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실제로 성장 정체기 혹은 성장기에 늘 겪게 되는 이제 피플과 조직 이슈들 중에서 실제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에서 여러 고객사들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실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자문드렸던 사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3에서는 오늘 이야기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하면 근데 겪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이거를 문제 정의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스스로에 대해서 퀵하게 진단해 볼 수 있는 그 가이드를 드릴 거고요. 또 별개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특히나 성장 정체기를 겪고 있는 대표님들이 혹은 경영진 분들이 어떤 역량을 갖추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플렉스 웨비나는 이 웨비나를 들으신 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좀 더 궁금한 부분, 특히 이제 플렉스의 컨설턴트들이나 아니면 파트너를 통해서 좀 우리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의미 있는 단초를 듣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어지는 미팅을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링크나 아니면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촬영을 하시면 이제 조직 현황 진단과 HR 문제를 도출할 수 있는 그 간단한 기본적인 그 진단 시트를 공유 드릴 거고요. 거기에서 한번 우리 회사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 이어지는 저희 플렉스 컨설턴트 분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현재 HR 우선순위가 뭔지, 어떤 방향으로 좀 해결하시면 좋을지, 그걸 플렉스를 통해서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는지 설명드리는 미팅을 이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회사가 어떤 조직의 성장, 아니면 사람들의 이슈가 있는데 그걸 객관화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QR코드나 아니면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일단 진단을 한번 해주시고 미팅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화상으로든 뵙고든 만나서 좀 해결 방법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웨비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업의 성장 정체기가 언제 오는지, 그걸 또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회사가 처음에 적은 인원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회사의 비즈니스적으로도 성장하고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 팀을 키워놨는데, 사람을 많이 뽑아놨는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을 많이 뽑아봤자 성과는 그대로 그냥 제자리 걸음하거나 아니면 전보다 뭐 효율적으로는 더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는 대표님들이나 경영진분들이 많으십니다. 또는 예전에는 사실 작은 규모일 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사람이 많아지고 조직이 커지면서 발생한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어떤 조직이 크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어떤 문제 내지는 아니면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조직에 맞게 슬기롭게 그리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고 다음을 모색할 수 있을지를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대표님들 그리고 경영진 분들 나아가 인사 담당자 분들의 역할일 텐데요. 오늘 그에 앞서서 지금 이 조직의 정체기를 겪게 되는 성장의 정체기를 겪게 됐을 때 많이 마주할 수 있는 신호들을 한번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거고 그걸 통해서 한번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나눴을 때 이제 피플 이슈 그리고 시스템 이슈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플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과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뭐 초기 멤버하고 신규 입사자 간의 대화가 뭐 점점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약간의 소위 말해서 파벌이 생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 그런 신호를 감지하셨을 때도 있고 또는 전반적으로 구성원들의 대화의 양이 줄어들었을 때 또는 되게 기대했던 신규 입사자 대부분 경력직일 텐데 그분들이 회사에 들어오셨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잘 나지 않고 적응을 잘 못한다고 여기실 때 그리고 뭐 리더분들이 실무자들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끼실 때 그리고 경력직과 기존 조직 멤버 간의 어떤 갈등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참 잘했는데 이 사람이 리더가 되면서 이전에 뭔가 그냥 솔로 플레이어로서 그냥 개인 IC로서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인정받던 사람이 조직 안에서 뭔가 성과를 못 내고 계속해서 뒤처질 때 요럴 때 아마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에 성장의 정체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또는 시스템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팀은 커지고 있는데 예전보다 효율이나 효과가 정말 더 나지 않아서 목표로 한 성과를 인원 대비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하지 못할 때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이제 대표의 일을 많이 위임해서 일이 막 더 빠르고 더 막 명쾌하게 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되지 않고 계속 대표님께서 마이크로 매니징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계속 다다를 때 그리고 뭐 개인별 팀별 어떻게 업무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울 때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정보의 전달 속도가 느려지거나 혹은 소외받는 그룹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조직 커지다 보면 이제 대표님이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직 안에 있게 되면서 약간 느슨해지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좀 루즈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뭔가 회사의 어떤 제도와 정책을 뭔가 잘못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남용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보이실 때는 우리 회사가 지속적으로 지금 차근차근 성장해 오고 있었는데 그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지거나 아니면 또는 역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해 볼 만한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이미 느끼셨다면 아마 오늘 웨비나에 들어오실 때 내가 느꼈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뾰족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오셨을 거고 아니면 이런 신호를 하나하나 느끼시지 못하시더라도 뭔가 우리가 예전보다 속도도 안 나고 방향도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지금 우리의 조직에 문제가 있는데 정체감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소할 수 있지에 대한 막연하지만 하지만 굉장히 갈증이 계속 생기는 문제에 봉착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직의 이슈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우리 회사에 맞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까에 대해서는 사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또 사람마다 그에 맞는 답이라는 것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해답을 도출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답은 없지만 오늘 제안드리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의와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솔루션 제공의 방식을 좀 들어보시고 우리 회사에 맞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조직 내 신호를 느끼셨을 때 사실 지금 단순히 그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없앨까? 또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 한 걸음 물러서셔서 지금 우리 조직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스테이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 조직이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되게 좋은 아티클이 있어서 저희가 좀 요약을 해봤어요. 미국의 이제 엑셀러레이터인 Y 컴비네이터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이제 트위터의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알리 로우간이라는 사람이 어떤 아티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회사가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CEO, 파운더이자 CEO의 역할을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일 때는 당연히 우리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고 그걸 고객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그냥 프로덕트 빌더예요. 그냥 이걸 어떻게든 시장을 만들고 수요를 만들고 고객을 만들고 그래서 고객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고 그 고객이 우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때는 대표 뭐 CEO로서 어떤 대표라는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프로젝트 매니저나 아니면 프로젝트 리더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이 프로덕을 성공시켜야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는 이 조직이 이 프로덕이 조금씩 더 성장하고 어느 정도 이제 BM이 안정화되면서 조직으로서의 꼴을 갖추고 여기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나요? 계속 이제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사실 프로덕트 빌더가 아니라 컴퍼니 빌더로 한 단계 디벨롭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하나의 팀, 하나의 제품을,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 여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목적과 배경과 굉장히 다양한 맥락들이 함께 오는 그 모든 구성원과 이 비즈니스 환경 사이에서 모든 것들을 조율해내면서 더 큰 성공을 만들어내는 회사의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회사가 더 커지고 정말 이 지금 우리가 시작했던 이 프로덕트과 서비스가 그대로 유지되던 아니면 피버팅을 통해서 정말 시장에 의미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던, 결과적으로는 이 안정기에 접어든 우리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넥스트 스테이지, 넥스트 기회를 계속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신사업을 개척하는 파이오니어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장기적 투자자의 관점에서 조직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 세 번째 스테이지로 나아갈 때 사실 겪게 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첫 번째 스테이지보다는 즉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을 확보하는 어떤 프로덕트 빌더로서 우리 팀의 리더로서의 역할보다는 회사를 만들어가는 이 경영자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즉 두 번째 단계, 즉 저희가 봤을 때는 20명에서 그 이상, 400명이라고 말했지만 한 20명에서 50명, 50명에서 100명 혹은 100명 이상이 되는 조직들이 각 단계마다 조직의 성숙도에 따라, 조직에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경험하는 것들이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합니다. 보통 발생하는 이슈가 크게 세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리더십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목적과 방향성에 맞게 얼라이먼트하는 이슈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만의 조직 문화. 이 조직 문화라는 건 서로 좋아하고 하하호호 이벤트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견고하고 확실하게 일하는 방식, 그것을 통해 성과를 내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해내는 과정들을 대표님께서 하시게 되는데, 그때 늘 발생하는 게 바로 피플 이슈와 시스템 이슈입니다. 피플 이슈라고 하면 이를테면 우리가 구성원들이 하나의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미션, 비전에 얼라이먼트가 되지 않는 것들, 혹은 그 안에서 얼라이먼트가 깨져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오해와 불신이 생기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시스템이라고 하면 앞서도 나왔지만 이제 대표로서 구성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기회를 주고 위임을 하면서 대표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더 많이 해나가야 하는데, 그럴 만한 어떤 그 위임이나 스트럭처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 그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파트 2에서 주로 나누려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플렉스 파트너스에서 HR 자문을 하면서 만나는 굉장히 다양한 고객사들,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100명, 300명, 400명 되는 회사들의 실질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피플 이슈 또는 시스템 이슈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리더십의 문제, 아니면 굉장히 기대했던 경력직에 실패하는 문제, 아니면 뭔가 히스토리 관리가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문제 등등등,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드릴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웨비나를 보고 계시는 저희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경영진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왜 제품을 만든다, 서비스를 만든다, 그거를 이제 런칭을 하면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제품의 생애 주기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노베이터에 해당하는 굉장히 처음에 막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 썼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얼리 어답터라고 하죠. 조금 이른 시기에 우리를 쓰는 고객들이 생기고 그 사이에 잠깐의 그 캐즘이 발생했다가 얼리 마조리티로 가는 어떤 그런 제품의 생애 주기의 성숙기로 가는 과정들을 그린 그래프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조직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조직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래프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처럼 이렇게 완만한 이렇게 봉우리 모양이지만 이걸 우리가 되게 흔히 초기 스타트업의 그 그래프를 많이 보듯이 이제 초기에 시드나 아니면 뭐 엔젤 투자를 받아서 시작을 해서 초기에 지난한 그 과정들을 거쳐서 데스밸리를 지나서 이제 막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할 때 그때 그 데스밸리를 지나서 막 성장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캐즘이 발생해요. 즉 성장 정체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성장 정체기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가설을 만들고 어떤 시도를 하고 우리만의 어떤 그라운드를 만들어서 극복했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올 얼리 마조리티나 아니면 조직의 성숙기에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의 지금 꿈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키울 수 있는지를 사실 좌우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체기를 굉장히 잘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즈니스의 정체기든 조직의 정체기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캐즘은 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조직을 한 번 더 탄탄하게 만들고 그 다음을 위해서 어떤 그 기반을 통해서 다음으로 퀀텀 점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것을 굉장히 스트레스풀하게 이거는 너무 해결하기 힘들고 이걸 진짜 그만하고 싶고 라고 받아들이시면 너무 어려운 시기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해서 더 나아갈 것은 무엇인지라고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조직의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기에 비즈니스 하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어려우실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조직도 같이 성장을 시켜서 비즈니스 성장 속도와 조직 성장 속도를 같이 끌어올리고자 하는 마음에 이 웨비나에 참여하셨을 거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조금 희망적으로 이 시기만 잘 버티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도미넌트 플레이어가 돼서 이후에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트 2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가 실제로 그 프렉스 파트너스에서 만나는 고객사 분들이 이제 저희랑 이제 정기적으로 혹은 상시로 미팅을 하거나 자문을 구하실 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실제 어떤 상황과 사연이 있어서 저희한테 문의하셨던 질문을 토대로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뭐 회사와 어떤 배경에 대한 아주 세세한 내용을 밝혀드릴 수 없고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만 좀 설명드리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 웨비나 신청하실 때 남기셨던 사전 질문과도 맥이 맞는 질문들만 좀 골라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트 3가 끝난 이후에 Q&A 때에도 그 사전 질문 주셨던 것 중에서 여기서 해소하지 못한 질문들은 추가적으로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젠다는 이겁니다. 그 웨비나 혹시 신청하실 때 보셨던 광고에도 요 비슷한 내용이 나갔었는데 회사가 커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조금 우리보다 좀 큰 규모나 아니면 앞서 있는 회사에서 경험한 경력직, 시니어리티가 있는 사람이든 어쨌든 경력직을 좀 채용을 해서 좀 성장을 시켜보자라고 해서 어렵게 이제 대표님 다이렉트 소싱도 하시고 해서 회사에 이제 조인 시켰는데 이제 초기 멤버들의 보이지 않는 텃세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뭔가 좀 그런 부분들 왠지 좀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온보딩을 잘 못하고 되게 빠르게 퇴사하거나 아니면 좀 적응을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초기 멤버와 신규 입사자 간의 갈등인데요. 사실 이것은 그냥 딱
뭔가 무자르듯이 이거는 기존 멤버들이 잘못한 거예요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맥락과 상황을 좀 굉장히 다면적으로 보기는 해야 됩니다만 그냥 이 문장에서 여겨지시는 대로 이건 좀 약간 초기 멤버들의 좀 텃세 혹은 그들이 뭔가 기존에 되게 편하고 익숙한 어떤 문법을 계속 그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도 요구하는 것들 때문이다라고 만약에 저희가 문제 원인을 진단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은 누구보다 대표님이 팔을 걷고 나서서 초기 멤버들의 마인드셋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5명이 막 처음에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5명이 시작해서 막 20명, 30명 돼서 이제 50명에 가까워진 지금 조직이에요. 물론 그 초기 5명이 뭐 소위 개국공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되게 다양하게 이제 기여했던 바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5분을 포함한 예를 들어서 이런 초기 멤버들이 기여한 바도 물론 있겠지만 이 성장의 과정마다 조직에 필요한 그 일하는 방식과 문법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맞았지만 그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다는 것처럼 지금은 더 이상 그 통하지 않는 것들이 생기는데 여전히 나의 과거의 성공 방식만 유지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객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하고 특히 리더가 특히 소년급제한 리더분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주 초기에 뭔가 성공을 경험해서 그걸 통해서 큰 성취를 이룬 그런 분들은 단 하나의 방식밖에는 요구하지 계속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점을 열어주시고 피드백을 명확히 주시지 않으시면 계속 좋은 분들이 들어와도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대화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어려운 대화라고 하면 솔직하고 투명하고 굉장히 직설적이지만 그것 자체는 그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그리고 있는 미래를 조금 더 빠르게 당겨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희생하거나 혹은 변화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하고 뭔가 조금 더 진심을 다해서 대화를 시작하셔야만 사실 가능한 변화일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초기 멤버, 뭐 경영진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회사의 성장을 못 따라가는 경우들. 그래서 뭐 앞에 사례와는 좀 다르게 중간에 들어온 이제 경력직들이 너무너무 앞서 나가는데 초기의 멤버들이 막 아직도 막 고생하고 있는 즉 조직의 성장 속도를 개인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들은 사실 진짜 자주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하드싱이라는 책에서도 나오죠. 초기 멤버와 이별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대표들이 어려워하는 정말 주제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되게 어려워하는 주제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합니다. 답은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스스로가 그걸 인식하고 있고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밀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럴 의지가 있고 애티튜드가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빠른 속도로 그걸 따라잡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역량의 크기가 그 그릇의 크기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경우 즉 노력을 했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사실 뭐 하드싱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뭐 이별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약간의 역할을 줄이거나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집중하게 해서 뭐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그 개인은 계속해서 성장해낼 거고 그 회사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충분히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기회를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과거에 취해서 성장을 멈춘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장기에 있는 대표님들에게 좀 유독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있는 사람에 기반해서 내리는 의사결정을 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우리랑 되게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고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A라는 사람이 더 이상 우리 조직에는 어떠한 가치나 기여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랑 지금까지 쌓은 정, 이 사람이 고생했던 거 막 이런 것도 고려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어떤 팀에 우겨 넣어가지고 같이 가져가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직책까지 있다라고 하면 진짜 조직에 너무너무 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의사결정이 그러니까 사람에 기반해서 의사결정하지 마시고
비즈니스에 맞게 조직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의사결정하셔라. 왜냐하면 대표님은 특히 그러니까 대표 개인의 자아는 집에서 나오실 때 이제 버리고 일단 회사에 나오셨을 때는 어떤 내가 대표라는 역할을 하는 무대에 올라선 배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역할에 충실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대표라는 자아, 그 역할과 나라는 사람의 자아를 계속 연결을 하시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릇된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밀어줘야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게까지 함께 계속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의문이 들고요. 만약에 안고 가실 거다, 계속 가실 거다, 책임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꼭 초기 멤버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표로서 꼭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달성하셔야 되는 주요한 역할은 회사를 성장시키는 거 혹은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든 혹은 내가 잘 이끌었던 이 조직을 경험한 모든 구성원이 본인의 이력서에 우리 회사라는 그 이름을 건 게 레주메에 한 줄 들어가는 게 모두에게 영광스럽고 자랑이 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대표의 가장 큰 덕목이자 책임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가장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힘듭니다. 사실 되게 힘든 부분이고 저도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냉정하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이것도 되게 많아요. 우리 회사가 이제 영위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를 이미 하고 있거나 아니면 더 큰 시장에서 하고 있는 대기업 출신, 기획자,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 마케터 이런 분들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익숙한 방식과 우리 회사의 방식이 맞지 않아서 계속 마찰을 생긴다. 이걸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 흔히 있는 뭔가 이슈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팀이 일하는 방식에 이분이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이 새로 오신 분이 제안하는 방법이 되게 우리 회사도 합리적으로 수용할 만하고 훨씬 더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필요는 없죠. 근데 이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를 원인을 일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새로운 분이 우리 팀이 일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낸 것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같은 거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다운로드를 안 된 상태일 확률이 높고요. 즉 자기 확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에 대한 확증 편향이 좀 강한 경우거나 아니면 정말 온보딩이 제대로 안 됐거나 이럴 경우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해서 성공해왔고 일해왔던 방식이 누구에게나 가장 편한 방식이거든요. 그것을 고수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단은 서로 싱크를 해야 해요.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것들이 더 잘 맞는지 어떤 것들이 더 강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싱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을 채용할 때 이 사람의 전문성 이 사람의 포텐셜, 퍼포먼스 이런 거를 채용한 것은 맞는데 이 사람 뒤에 있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까지 우리가 채용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객관적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 싱크를 해보셨을 때 충분히 수용 가능하면 그것도 함께 해서 우리도 계속 같이 만들어가면 좋은데 그가 지향하고 그가 요구하는 어떤 제안들이 사실은 너무 개인적이거나 사실 우리가 지금 바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허들이 높은 것이라면 이 개인이 이 구성원이 팀에 맞게 그러면서 서서히 점점 스며들게 같이 함께 가져가게 하는 그런 약간의 교통정리가 대표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또 조금 약간 번외이긴 하지만 이런 이슈가 자주 발생하는 게 특히 큰 회사에서 어떤 자원과 사람이 어느 정도 충분한 상태에서 일했던 방식과 우리가 20명, 30명밖에 안 되면 진짜 사람도 없고 자원도 없고 굉장히 적은 뭔가 재료와 무기를 가지고 큰 성과를 내야 되는 회사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당연히 다르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 사람이 요구하는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저런 것도 있어야 되고 내지는 이런 것도 했으면 좋고 저런 것도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적화된 답을 내보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자원이 풍부하고 사람이 많으면 대기업이지 우리가 왜 스타트업이겠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좀 관점을 바꿔주시는 것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례입니다. 되게 많아요 이거. 조직이 성장을 하면서 채용을 늘렸는데 덩치는 커진 반면에 성과는 오히려 안 나고 있다. 그래서 충원이 근데 계속해서 사람들 막 일할 사람 없다 사람 뽑아야 된다 해서 충원이 필요한다는데 우린 지금 막 채용은 하고 있는데 성과 확실히 안 나요. 그런데도 좋은 사람이 보이면 채용을 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성과로 바로 직결되지 않는 채용을 계속하는 것이 맞냐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것 역시 제가 이제 실제 저희 그 고객사의 사례였지만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둘 중에 하나거든요. 첫 번째는 최적의 인재,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고 정말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채용을 했거나 또는 좋은 인재인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둘 중에 뭐가 더 큰 문제냐라고 하면 당연히 2번이죠. 만약에 우리가 사회에 정말 안 필요한 사람인데 잘 착각했어. 그러면 객관화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 안 뽑으면 되는 건데 이미 좋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이건 시스템 이슈거든요. 즉 우리 회사에서 정말 right person을 right place에 right time에 놓을 수 있는 기본적인 채용의 기본 프로세스를 다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채용을 하실 때에는 우리 회사 당장이 아니라 6개월, 1년 후에도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떠한 퍼포먼스, 그러니까 당장이 아니라 어떠한 퍼포먼스 시나리오를 그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채용만이 항상 왕도가 아니거든요. 채용을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채용하면 시간 더 걸려요. 그 사람 교육시키고 그 사람 빨리 싱크 해가지고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수많은 그 배경과 맥락들이 우리 회사에 잘 녹여지면 당연하게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성장하겠지만 그러려면 초기에 이제 뭐 약간 적응하는 단계들이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효율이 훨씬 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의사결정하셨다면 빨리 적응하고 빨리 퍼포먼스를 내는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 구조를 만드는 건 뭐 일의 방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의 배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세스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혹시라도 요 고민을 하시는 조직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그 회사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제가 참 살펴보고 약간 원포인트 레슨처럼 답을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보다 더 멀리 가 있는 소위 미래에서 온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늘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채용해서 성공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들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 사람도 와서 해나가야 되는 시나리오가 확실하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투철한 어떤 그 가치나 아니면 원칙이나 혹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에 정말 매우 잘 싱크되어 있을 때, 얼라인 되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성과를 내는 것이지 그냥 일 잘한다고 와서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늘 채용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줄줄줄 말하고 있어가지고 빠르게 해볼게요. 다음 질문입니다. 회사가 이제 매출도 늘고 그래서 신규 채용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객사가 있었어요. 팀이 커지니까 자꾸 뭔가 영혼 없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초기 때는 안 그랬는데 자꾸 뭔가 이런 약간 직장인 모드의 사람들이 늘어난다. 우리 아직 스타트업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구성원들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저희 고객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저의 이제 해석은 한마디로 인과관계가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건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1번 그 직장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채용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보고 계시는 구성원 여러분 나도 직장인인데 라고 하실 수 있고 저도 직장인이거든요. 하지만 그러니까 마인드셋의 문제인데요.
내가 그냥 매일같이 9 to 6, 10 to 7으로 그냥 일하고 그 일한 만큼 돈 받고 그냥 그렇게 뭔가 그냥 주어진 일을 그냥 해나가는 사람이면 사실 스타트업이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블리츠스켈링이라는 책에서는 뭐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를 운항하면서 심지어 뭐 날개나 어떤 엔진을 수리하면서 간다. 동시에. 그 말인즉슨 굉장히 빠르고 변화도 많고 예측 가능하지 않고 불확실하고 모호한 그런 모든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서비스의 그 모호성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를 출근해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요. 저도 그런 거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마인드셋,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는 팀이 커져서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회사에 팽배한 어떠한 그 약간 구성원들의 그런 뭔가 문화들 혹은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런 편안한 어떤 분위기도 좋겠지만 편하지 않으라는 게 아니에요.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오해하실 수 있지만 좀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건 시스템의 문제다. 즉 구성원이 그러지 않았었다가 직장이 됐다. 그러니까 즉 열의가 사라졌다라고 하면 그렇게 만드는 요인이 조직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반적으로 대표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이고 조직의 진짜 코어에 해당하는 문제일 거기 때문에 좀 대화를 시작하셔야 된다. 근데 이건 단순히 규모가 커졌다, 사람이 많아졌다, 내가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해이해진 것 같다의 문제는 아니고 계속 동기를 떨어뜨리는 디레일러가 우리 조직 안에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그 원인을 밝혀내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해소되면 어떤 대안들이 좀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이 조금 사라지면서 우리의 되게 뭔가 팀십, 우리 조직, 우리 팀만의 팀십이나 아니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진짜 문제를 진단해 보시는 그런 뭔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미팅 신청을 해주시면 한번 뵙고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팀은 커졌는데 이제 이거 많아요. 내가 일을 제일 잘하고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기도 하고 이것도 누구한테 맡기면 시간 걸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된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구성원 일을 하고 내가 이런 거 빨리빨리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꼭 그 위임을 해야 되냐?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냥 이건 되게 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위임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덜 중요한 일을 맡기시라는 것이 아니라요. 중요한 일을 맡기셔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무역이나 경제 공부할 때 막 절대 우위, 뭐 상대 우위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왜 그 한마디로 대표님이 어지간한 문제 해결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절대 우위를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경쟁 우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즉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서 나랑 똑같은 일을 구성원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것 외에 다른 일을 했을 때 조직에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나랑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구성원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더라도 그건 구성원에게 맡기고 나의 남은 시간은 내가 회사에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이 당연히 회사에도 이득이고 대표님에게도 이득이고 그 구성원에게도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이 지금은 5를 하고 있고 대표님이 10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10을 하고 그걸 함으로써 다른 것도 5를 하고 10을 하고 하면서 확장을 할 수 있는데 대표님이 위임을 안 하시고 그 일을 계속 하시면 그 구성원이 성장할 기회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 말은 대표님 성장할 기회, 조직이 성장할 기회를 다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은 무조건적이고요. 다만 그 위임에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한테 정말 전권을 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최대한 의사결정하고 컨펌을 받게 하는 구조도 있고 아니면 뭐 아예 정말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한 다음에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위임의 단계도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지향하셔야 되는 것은 위임을 하셔야만 성장할 수 있다. 정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혹시라도 우리 회사의 정체기를 만드는 병목이 아닐까를 의심하셔야 되는 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조직이 커져서 의사결정도 느리고 확신도 잘 안 설지 않는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어떤 체계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즉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의사결정 라인을 최소화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이 조금 느려지는 회사의 뭐 공통점 내지는 좀 자주 발생하는 이슈가 뭐냐면 회의를 너무 많이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위한 회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를 너무 많이 하는데 특히 그 회의에서 의사결정이 나지 않는 회의를 너무 많이 해요. 그냥 수다 떠는 것까지는 아닌데요. 막 산발되는 여러 가지 어젠다가 나오는데 그것들이 최종 결과로 뭔가 랩업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머물러요. 즉 그런 의사결정도 되지 않고 뭐 하나 달라지는 거 없이 그냥 시간만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의사결정이 느리다, 뭔가 좀 확신도 제대로 없고 뭔가 데이터 기반에서 뭔가 하기도 어렵다라고 하시면 대표님께서 그 뭔가 결정하실 때 주로 이야기하는 대상을 좀 좁혀보세요. 그 의사결정 라인을 좀 최소화해 보시고요. 그리고 좀 이런 이야기도 있죠.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수직적으로 결정하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 의견들을 다 들어보시고 모든 것을 수렴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다 들어보시고 가장 대표로서 책임질 수 있고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 있는 그 결정에 베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조금씩 그 속도를 맞춰 나가면 왜 사람들은 바쁠 때 힘들다고 하지만 바쁠 때 오히려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게 그중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것에 사람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속도를 강화하시면 불필요한 어젠다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퀵하게 뭐 서 있는 상태에서 짧게 5분씩 대화해서 의사결정하고 빠르게 진행해서 팔로우업하고 이렇게 되는 문화로의 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를 높이는 대화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정말 많았어요. 이제 지난해에도 많았고 올 초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복리후생 제도를 많이 이제 줄이고 뭐 마케팅도 줄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도 동결하거나 줄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구성원들의 불만이나 이제 좀 뭐 저항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으로 이해시키고 더 설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어려운 시기를 버텨야 하는 대표님들로서는 당연히 있을 만한 이제 그 사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리더로서 위기 관리를 하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구성원의 불만과 저항이 크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이거 설득되지 않는 어떠한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모든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막 다 공개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지금 어떠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고 내가 어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된다면 우리가 언제쯤에는 이게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고 뭐 등등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구체적 공유가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특히나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이거 되게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약간 모습을 숨기시는, 좀 피하시는, 막 사무실도 더 많이 안 들어가고 영업한다라는 핑계를 대고 막 자꾸 막 외부 사람 만나면 마음 편하거든요. 또 다들 또 대표님들 다 이런 거 공감하시고 계속 사무실에 안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모습을 좀 더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이 적극적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대화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는 이거 경영진 레벨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뭔가 그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제스처는 아니고 실질적인 것들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뭐 이를테서 뭐 공동 책임을 가지고 뭐 임금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어떻게 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구성원 레벨에서는 당연히 딱 구도가 경영진 대 직원 딱 이렇게 생겨버리거든요. 이게 꼭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사가 하나의 방향으로 다 같이 문제를 해결하러 똘똘 뭉쳐도 사실 힘들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회사 안에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더 크고 더 단단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불필요하게 이렇게 구도를 제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도 경영진 분들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소상히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네요. 팀 간 협업이 중요한 시점인데 구성원은 물론 리더마저도 서로 협업을 꺼려하는 이른바 사일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로서 팀을 어떻게 리딩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솔직히 요것 역시도 그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팀이나 아니면 뭐 리더분들의 여러 가지 성향이나 뭐 비즈니스나 뭐 여러 가지 뭐 밸류체인 등 되게 많은 것들이 복합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좀 종합적으로 보편적으로 좀 제안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팀 대 팀이 협업이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강제로 뭐 2개 혹은 그 이상의 팀을 전체를 조인시키는 미팅을 열어보시는 거예요. 즉 서로를 이해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해하지 않고 오해하면 더 뭔가 어떤 미움이라는 혹은 그런 것들이 생겨서 편해지는 게 있거든요. 뭔가 누구 탓을 하거나 누구 핑계를 대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시고요. 또는 리더들이 오히려 이런 팀 간 협업을 방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어떤 리더 없는 실무자들만 모이는 그런 미팅이나 어떤 그런 프로젝트나 태스크포스 같은 것들을 만드셔서 운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공동의 목표를 만드는 게 이제 제일 베스트이긴 해요. 그 공동의 목표라고 하면 그냥 우리 팀이 잘해서 뭐 하자 이게 아니라 회사 전체가 잘해서 뭐 하자.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슬로건이자 비전인데 나이키가 초반에 그러니까 나이키는 굉장히 아시겠지만 그 아웃도어라고 해야 되나 스포츠 브랜드에서 후발주자거든요. 그때 이제 아디다스나 퓨마 같은 컨버스와 같은 굉장히 높은 지지와 그 매출을 가지고 있는 이미 아성이 대단했던 그 브랜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나이키가 내부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슬로건을 아디다스를 깨부수자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의 적을 만든 거예요. 그 공동의 목표나 공동의 적이나 되게 유사한데 한마디로 우리가 뭔가 이루고 싶고 그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냄으로써 그게 가상의 것이보다는 뭐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뤄냈으면 하는 것이면 더 좋겠죠. 그걸 통해서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도 계속 리더들이 변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 팀 간 사일로는 구성원들도 구성원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리더들이 사실 변하지 않으면 좀 어렵거든요. 그때는 좀 뭐 조직 개편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리더십 체인지를 하신다든지 적절한 변화를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런 사일로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건 우리 팀 거, 이건 너네 팀 거, 뭐 역할과 뭐 이런 거를 책임을 분리한다든지 우리는 회사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뭐 팀으로서 어떤 전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되게 뭔가 다르다라고 인식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중간에 그 리더가 그렇지 않다. 우린 다 같이 협업해서 더 큰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끌고 가지 않아 주시면 사실 대표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제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뭐 하나의 리더로 묶든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서 그런 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의 고객사 분들이 최근에 저희에게 자문 주셨던 성장 정체기에 일어나는 여러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봤고요. 실제로 지금 웨비나를 듣고 계시는 분들, 대표님들이시라면 또는 경영진이나 애셔 담당자 분들이시라면 우리 조직의 문제를 어떻게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퀵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를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게 유명한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도서관에서 빌렸던 책이에요. CEO의 일이라는 책이었는데 이 CEO로서 조직의 리더로서 7가지의 역할, 역량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것들 중에 특히 성장 정체기 극복을 위해서 대표님들, CEO께서 꼭 하셔야 되는 역량 3가지만 좀 골라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좀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아주 간명하게 얘기하면 문제를 단순화하는 역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도 제가 몇 마디를 했는지 세보면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는데 결국엔 뭐다? 라고 하면 얼라이먼트다. 그리고 시스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결국 드리게 될 텐데
그 말은 문제를 정의할 때 단순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개개인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서로가 다른 이해를 갖고 있으면 얼라이먼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CE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간명하게 정의하는 것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성장 정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걸 실제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휘해야 하는 어떤 핵심 가치를 정의하고 실천하고 강화하는 것. 즉 저희가 이제 플렉스 웨비나에서도 계속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던 미션, 비전, 코어 밸류를 명확히 하고 그걸 구성원이 인지하고 이해하고 공감해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지금 모여있는 이 구성원들과 함께 결국 최고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표로서 팀을 빌딩하기도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혹은 나보다 더 팀을 잘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을 계속해서 육성하고 양성해서 더 많은 리더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성장 정체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문제를 단순하게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핵심 가치를 정의하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그걸 대표의 그 방향성을 도와서 더 그것들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리더십들을 더 많이 길러내고 스스로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포인트들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고 내가 뭐가 조금 어떤 것들을 좀 놓치고 있었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그 과정에서 좀 고민이 된다. 좀 이거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컨설턴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미팅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 미팅을 할 때 저희가 10가지의 그 진단 체크리스트를 드려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성장 정책이 지금 우리가 성장 정책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10가지 요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거에 대해 yes or no, yes or no로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 컨설턴트들이 그걸 보고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뭐 혹은 아니면 이런 것들은 뭐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해결하더라. 이런 것들을 힌트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요 그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링크나 아니면 화면에서 보시는 이 QR 코드를 촬영하셔서 미팅 신청해 주시고 진단도 한번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쉼없이 달려왔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의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실시간으로 질문 올려주신 것도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사전에 신청하시면서 주셨던 질문 중에서 뭐 제가 실제로 저희 고객사들에 있었던 사례 외에도 좋은 질문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했어서 요거 위주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혹시라도 거기서 해소하지 못한 질문이 있다면 조금 더 할애해 본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셨던 질문 중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소규모 조직인데 주니어를 채용할지 고민하고 있으세요. 근데 그 주니어한테 재택근무로 허용해도 될지 고민이다. 그러면서 업무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고민이 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규율 위의 자유를 이해하는 성숙한 개인에게 이런 원격 근무가 훨씬 더 잘 워킹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주니어냐 아니냐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즉 우리 회사가 일하는 방식, 우리가 성과를 내는 방식,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하는 것들, 특히 재택근무한다라는 거는 그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비동기 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은 상태에서 그걸 잘 해낼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주니어냐 시니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험도 그렇고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재택근무가 기본이라 하더라도 최소 입사하고 한 달 혹은 3개월 정도의 가량은 매일매일 같이 일하고 만나면서 손발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입사하고 한 이틀 정도 온보딩하고 재택근무를 뭐 2, 3일씩 일주일에 이렇게 하게 되면 회사에 일하는 방식을 충분히 다운로드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기존의 편한 방식이나 그러니까 편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회사와는 좀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것과 좀 유리되는 방식을 좀 개인이 선택을 해서 쓰게 되는 경우 의도하지 않았지만 좀 오해나 아니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최소한 입사하고 뭐 한 달 혹은 입사하고 3개월 수습 기간 동안은 재택근무 없이 최대한 사무실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와 같은 원칙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냥 그런 거 없이 우리는 모든 구성원에게 재택근무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이제 그라운드 룰이 체계화되고 잘 내재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재택근무하면 차라리 나은데 일부는 나오고 일부는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굉장히 복잡한 하이브리드의 형태인 조직에서는 훨씬 더 높은 집중력과 훨씬 더 높은 성숙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회사가 창립한 지 15년 정도 되었고 초기 멤버들이 지금은 완전한 관리자급이 되어서 신규 팀원들을 매니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의 역량 부족을 이슈로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인사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오늘 다른 이제 저희 고객사와도 미팅을 할 때 이런 리더십이 좀 부족한 역량이 부족한 구성원들을 교육하면 좀 나아질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리더십은 당연히 길러질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스스로 내가 불완전하거나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식과 각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받거나 코칭을 받거나 어떤 뭐 노력과 그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변화하겠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는 소기의 경일기라고 하죠. 뭐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이 없을 거다. 즉 의지를 가지고 어떤 고통스러운 성장 과정을 내가 이겨내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이 있는 리더분들이라면 아마 어떤 교육이 됐든 어떤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효과를 보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이 되게 뼈아파요. 되게 저도 리더로서 제가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얼마나 괴로울까? 또 그가 바라보는 대표님이나 인사팀 리더도 얼마나 지금 답답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 리더가 해야 하는 것도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인간적으로 대하는 거, 시간을 내는 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되게 많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첫 번째, 팀원들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강점을 발휘하고 있고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고 하고 그걸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리더로서 자기의 취약성, 솔직히 부족한 부분들을 투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걸 드러내지 않고 뭔가 나를 따르게끔 하고 어떤 나의 뭐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큰 그 효과를 보시기 어려워요. 리더로서 부족한 부분들을 드러내셔야 되고요. 어려운 점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그것만으로도 팀원들은 리더한테 배울 것이 있을 텐데 즉 배울 것이 없는 리더를 팀원들은 존중하지 않거든요. 존중한다면 진짜 좋은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리더가 실무를 잘하든 관리를 잘하든 아니면 뭐 책임을 잘 지든 뭐 성실하든 하나 이상으로 배울 것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우려면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을 인사팀에서 아무리 푸시하신다라고 해서 그거를 막 무조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각성을 한 리더분들은 당연히 그걸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렵다. 진짜 어렵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도 아까 나왔던 거랑 좀 유사하긴 한데요. 더 큰 조직을 경험한 분이 무조건 옳은 걸까요? 우리 조직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절차만 늘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조직에 맞는 절차 방식이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당연히 모든 조직에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고 어디에나 들어맞는 정답은 없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 저 큰 회사가 하는 방식이 우리 회사에 과연 맞을까?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회사만의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드실 때에는 그러면 그 객관화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잘하는 게 뭘까? 우리 조직이 잘 워킹되는 어떠한 이유 혹은 그 방식이 뭘까? 그러면 그것들을 유지하고 우리가 좀 다른 곳에서 차용해야 되는 건 뭘까라고 좀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구글이나 메타나 뭐 아마존이나 애플, 뭐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아시겠지만 회사마다의 문화가 다 다르거든요. 아마존과 구글은 굉장히 달라요. 넷플릭스와 애플도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대표님 개개인의 어떤 호불호,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성향에 따라서 차용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우리 회사에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키가 막 160에 막 이런데 막 한혜진 님이 입은 옷을 입어봤자 그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셀프 어웨어니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더 큰 조직을 경험했던 사람이 제안하고 요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잘 맞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다 맞지 않아요. 다만 우리한테 맞는 게 뭐고 아닌 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내릴 수 있는 객관화가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오늘 제가 거의 한 열 몇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그 답변에 시원하지 않으실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객분들을 만날 때 늘 말씀드리는 건데 HR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매번 이런 것도 있고요.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거 하시겠어요? 라고 그 옵션을 드리고 선택을 하게끔 하는데 그 선택은 결국에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과 원칙에 근거해서 가장 나은 대안을 즉 뭐라고 해요? 최선을 선택하는 혹은 최선이 어렵다면 차선을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어떤 답을 누군가 내려준 답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한테 뭐가 맞을까? 우린 이건데 저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얘기할 수 있는 디베이트 파트너를 곁에 많이 두시는 게 더 중요해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의식을 조금 더 간결하게 정의하고 그걸 통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그러면 무엇인지 조금 발굴해내고 그 발굴해낸 옵션들이 중에서 무엇이 더 우리한테는 더 잘 맞는 최선인지를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는 같이 의논해 볼 수 있는 디베이트 파트너가 주변에 조직 안에 조직 밖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는 항상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미팅 신청을 바로 해주시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 조직 안에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 보여드리는 화면에서 우리 회사가 지금 정책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진단을 해보시고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혹시라도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소화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이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웨비나를 준비를 하면서 조금 더 유의미한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그래서 저희 플렉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의 성장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거나 뭔가 좀 함께하고자 하는 어떤 어젠다가 있으시면 꼭 저희 댓글창이나 아니면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배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